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여기는 부산이고요. 네, 병원에서 네,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오늘 있는 네,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고요. 지금 방송이 아마 시작됐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은 요 밑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벌써 한 몇 분이 들어와 주셨고요. 운명은 핑계고님, 네, 계란쿠키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네,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벌써 이제 5월이 거의 다 지났죠. 오늘 5월 26일이고요. 연휴 다음 날인데, 6월은 저희가 학회가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네. 6월 둘째 주, 6월 11일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KSN 2026이라 해서 저희 대한신장학회의 연례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저희 국제학술대회로 열리고요. 코엑스의 북쪽을 거의 다 쓰는 이런 꽤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좌장이나 발표자로 참여를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콩팥병의 어떤 최신 지견들을 나누고 또 올해는 특히나 환자분들 이야기를 좀 듣는 페이션트 어드보커시 세션이라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세션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참여하시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금요일 날인 12일 날 오후 4시에 코엑스의 오디토리움이 있어요. 오디토리움 꽤 크죠. 천석 규모의 오디토리움인데 거기서 저희가 대한신장학회 제가 홍보이사 맡고 있는데요. 황은민 교수님이랑 둘이서 홍보위원회 세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요. 전에 저희 콩팥의 날 토크쇼 했었던 것처럼 그런 형식의 토크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님.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쓰셨고, 이제 유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 어떤 죽음이, 좋은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요런 내용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고요. 뒤에 오실 분은, 일형당뇨병 환우의 부모님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일형당뇨병 환우의 김미영 대표님의 실화를 다룬 영화 슈가의 GV 토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슈가라는 영화는 실제 김미영 대표님의 실존했던 이야기를 최지우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네, 얼마 전에 개봉을 했고 지금 VOD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환우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슈가의 압축본을 보고 나서 이제 저희가 김명 대표님 실제로 모시고 저와 우리 당뇨병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코엑스 오디토리움 오후 4시에 하는 이 환자 참여 행사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한글로 진행되고요. 네, 저희가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이 세션만은 한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들이 올라와서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설님이 당뇨병 환자는 콩팥병 얻을 확률이 높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2명 중에 1명이 그러면 다 투석을 하나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뇨병, 콩팥병이 생길 가능성이 55% 정도 된다는 뜻인데요.
이 당뇨병성 콩팥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단이 되냐면 당뇨병이 있고 나서 최소한 15년 이상 지났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년, 15년이 지나면 뭐 눈에 오고 20년 지나면 콩팥에 오고 이런 순서가 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2형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은 요새는 성인형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사실은 2형 당뇨병이라는 표현 쓰는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반드시 그 연차에 맞춰가지고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단백뇨죠. 알부민뇨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진단이 되거나 계속 외래 추적 관찰을 하시다 보면 미세 알부민뇨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알부민뇨가 150mg 이상 하루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단백뇨가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알부민뇨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성 콩팥병이 발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은 이것과는 별개예요. 기능은 제가 어떤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콩팥 점수.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점수. 그래서 당뇨병, 콩팥병이 오래되고 단백뇨가 심해지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15점 미만의 말기 콩팥병이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콩팥병으로 이완할 가능성은 50%가 넘지만 이 환자분들이 전부 다 아주 심각한 콩팥병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회에서 그 단백뇨 그 찾는 이벤트를 또 하거든요. 그 지금 아마 저희가 그 요스틱 검사지가 아마 있을 건데 지금 저기 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항상 제 방에다가 항상 갖다 놓거든요. 네, 제 방에.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면 네, 항상 있습니다. 그 저기가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찾으러 갔거든요. 네, 저희 그 환자, 창가 있는 쪽에 보면 딥스틱 이 박스를 이번에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대한신장학회에서, 콩팥병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단백뇨가 있으세요, 없으세요를 알 수 있는 딥스틱 테스트가 있는 테스트지를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병원들에 가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단백뇨 여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데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은 당뇨병성 콩팥병, 당뇨병 콩팥병, 발음이 되게 어렵죠. 당뇨병 콩팥병. 저희가 영어로 DKD라는 표현을 씁니다. Diabetic Kidney Disease. 이 DKD로 이완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영도 님이, 네. 항상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알림 받기를 해놓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트루 님이, 30대 여성이시고요. 열이 확 올라갔다 한기가 들고 몸살처럼 쑤셔서 일상이 쉽지가 않으시다고 하는데, 오른쪽 갈비뼈 바로 밑을 누르면 콩팥염증 증상처럼 묵직하게 아프고 가스찬 것처럼 빵빵해서 걷기도 불편합니다. 병원에서는 콩팥염증 초기 같은 것이라고 하셔서 콩팥염증 초기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마 글쎄요. 신우신염을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오른쪽 갈비뼈 그러니까 뒤쪽, 옆구리 뒤쪽을 쳤을 때 아프고 열이 나면 사구체 신염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른쪽 앞을 눌렀을 때 불편하면 이쪽은 담낭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담도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쓸개 돌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근데 콩팥염증 증상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신우신염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우신염이 오면 사실 이런 증상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담낭염이 있어도 비슷하긴 합니다. 네, 증상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해요.
열이 확 올랐다가 한기가 있고 몸살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열이 나는 질환들, 감염성 질환들은 다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네요. 네, 근데 일단 치료 자체는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네, 그리고 신우신염이 확실했다 그러면 입원을 시키셨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신우신염은 보통은 입원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이런 오한이 나고 열나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입원 후에 주사항생제를 써서 가라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글쎄 외래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큰 병원에 가셔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신장내과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시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2차 병원에도 신장내과가 있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적으로 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명은 핑계곤님이요.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으셨대요. 근데 장기간 복용을 해도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콩팥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시고 주변에는 이뇨제를 오래 먹으면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해서 더 신경이 쓰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헷갈리고 탈수나 전해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고혈압약에 들어가는 이뇨제의 대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이아자이드 계통의 이뇨제인데요. 다이크로지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크로로살리돈이라는 이 계열의 두 가지의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이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인데요. 이런 이뇨제들은 사실 소변을 많이 나가게 하는 효과도 보다는 염분을 많이 배출을 하면서 혈관 탄성을 늘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정설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뇨제 많이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다 복용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탈수가 진행이 되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니까 마비도 올 수 있고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급성 콩팥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언제가 있느냐?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라식스 같은 이런 프로세마이드 계열의 아주 고기능 고농도 이뇨제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자꾸 붓는다 그러니까 한 번 드시면 막 쫙쫙 빠지거든요. 물살이 막 1, 2kg씩 빠지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드시면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천장 효과라 그래서 그 이상 효과가 나진 않아요. 이 계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살은 안 빠지고 안 빠지니까 계속 더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막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 복용을 하시고 다이어트 약이라고 잘못 알고 과다 복용하셔서 마비가 되거나 탈수가 돼서 젊은 여성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이뇨제는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작용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은 얼마나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용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이 마르지 않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는 뭐 하루에 2리터 이상 먹는 게 좋다, 3리터 이상 먹는 게 좋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심지어는 다낭성 콩팥병, 유전이 되는 다낭성 콩팥병 환자는 하루에 무조건 2리터 이상을 먹으면 다낭신이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먹어라. 왜냐? 그 다낭성 신장의 진행을 막는 톨밥탄이라는 약이 쌈스카라는 약이거든요. 쌈스카를 드시는 분들은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량이 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좋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막 하루에 2, 3리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그게 다낭성 콩팥병의 진행을 막는다는 데이터의 이 증거가 좀 많이 약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전처럼 그렇게 막 무조건 막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물은 입이 마르지 않고 본인이 목마르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목마르면 드십시오. 하지만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억지로 또 물을 많이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강박적으로 막 매일 막 2, 3리터씩 먹었어요. 그러면 콩팥이 안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상 콩팥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소변량만 늘 뿐이지 콩팥 기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적게 먹는 것보다는 많이 드시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근데 많이 드시면 소변만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구갈 증상이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양이 딱 정해져 있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요 가지고 왔어요. 네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네. 요게 이제 콩팥 건강 상태는 정기적인 검사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콩팥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요 끝에 보시면, 더 당겨 주실래요? 네. 요 끝에 보시면, 요 스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건강검진 가시면 많이 보죠. 요 스틱. 여기에다 이제 소변에다 요 소변통에다가 요걸 이렇게 싹 담그면, 요게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렇게 초록색까지 진하게 변하면, 아주 선명한 단백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신장내과 의사를 찾아오시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요런 걸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한신장학회에서 제작을 해서요, 신장내과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들 대부분 다 저희 학회 회원들이실 거기 때문에 오시면 이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시고 결과도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원하시면 문자로 다 발송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신장학회 회원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신장학회 회원병원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일반인용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인공신장실 찾기 모드가 있습니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투석 전문이요 신장내과 전문입니다. 저도 인공신장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에 요처럼. 그래서 이런 병원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한번 건드렸는데 괜찮나요? 소리? 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얍얍님이 복부 초음파로 콩팥의 물혹을 발견했는데 오늘도 물혹 질문이 나왔네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저도 있는 건데 걱정하실 정도 아닙니다. 물혹이 14mm, 1.4cm죠. 괜찮은 건가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를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4년 사이에 콩팥 물혹이 엄청 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음파 검사는 매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1.2cm, 14mm면 아주 작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콩팥의 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주먹 크기만 합니다. 본인 주먹 크기. 정상 콩팥, 성인 콩팥은 10cm 정도 한다 그래요. 길이가. 그 다음에 콩팥은 캡슐에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킹이 되어 있는 장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혹이 1cm짜리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아주 작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대신에 단순 낭종, 그냥 단순 물혹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으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매년 초음파를 해서 조금씩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경우라 그러면 이게 암으로 바뀔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cm짜리 장기에 지름 1cm짜리가 예를 들어서 지름 2cm짜리로 변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름이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부피로 하면 얼마 는 거죠? 8배가 는 거예요. 그죠? 3차원으로 계산하면 2의 3승이니까.
그러면 이 딱 패킹이 캡슐에 쌓여있는 이 콩팥 안에 그 정도 부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압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통증이나 우리함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낭종이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낭종 제거술을 한다거나 축소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하십시오. 그 다음에 반드시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십시오. 저희한테 오셔도 좋지만 저희도 결국은 초음파 검사를 한 후에 앞으로는 비뇨의학과를 다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술적인 치료나 시술적인 치료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비뇨의학과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비뇨의학과를 다니시기를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가 이거 자체가 뭐 당장 암이 되고 막 이런 모양은 아니실 거예요. 단지 물리적으로 커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1년마다 초음파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뇨의학과 가세요. 네. 제가 자꾸 비뇨의학과 가라 그러니까 뭐 이제 배가 불러서 다른과로 자꾸 보내는 거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 전문과를 전문의한테 보시는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의 만나기가 어렵지가 않는 아주 좋은 나라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비뇨의학과를 보시는 것을 더 권유를 해드립니다. HSJ님이 선생님 유관적 혈뇨와 단백뇨가 있고요. 혈괴도 나오는데 콩팥 문제일까요? 유관적 혈뇨는 한 달 전 항생제 치료로 잡았는데 다시 나오네요. 자, 이 나이하고 성별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나이, 성별,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젊은 성인을 지병이 없는 젊은 성인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는 아마 방광염 때문일 거예요. 항생제로 치료했다는 말씀은 방광염이었다는 뜻이거든요.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혈뇨도 나올 수 있고 단백뇨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균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균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요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관적 혈뇨가 지금 다시 나온다는 거는 다시 방광염이 재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저에 진짜로 이런 혈뇨 단백뇨가 나오는 사구체 신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방광염 재발이 아니라 그러면 신장내과 진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광염이 재발한 거라 그러면 다시 방광염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유관적 혈뇨나 간헐적인 단백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그런 혈뇨와 단백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당뇨고혈압이 있으신 환자분이라 그러면 방광염이 거쳤더라도 반드시 이 단백뇨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표적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적인 단백뇨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꼭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설님이 당뇨병 환자신데 콩팥병 걱정이 많이 되신다는데요. 어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단백뇨를 항상 주시하면 될까요? 네. 두 가지죠. 단백뇨.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하실 거예요.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혈당의 3개월 평균치를 보는 이런 피검사가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3개월마다 소변검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굉장히 귀찮거든요. 예. 환자분들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그래도 소변검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하실 때 비유엔 크레아틴이라 그래서 콩팥 점수를 알 수 있는 콩팥 기능 검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 피검사를 하실 때마다 크레아틴 수치를 포함해서 콩팥 기능 검사를 좀 하시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단백뇨를 볼 수 있는 요 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뇨를 항상 주시하시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뇨, 알부민뇨의 양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게 당뇨병, 콩팥병이 진행되는지를 보는 가장 센시티브한 마커거든요. 그러니까 알부민뇨에 주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부민뇨가 나온다고 해서 콩팥 기능이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능도 괜찮겠지만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물 한 잔을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네. 다음에 계란쿠키님이 청설모님이 질문을 먼저 하셨네요. 청설모님이요, 질문이 아래로 밀려 있는데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설모님이 만 61세 남자 4년 6개월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이식을 받으셨네요. 지금 현재는 단백뇨가 없으신데 크레아틴 수치가 0.9에서 0.98이었는데 최근에 1 정도 되셨고요. 가끔 옆구리 및 이식신장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데 이식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 보이는데요. 옆구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혈뇨가 막 쫙쫙 나온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이제 거부 반응을 걱정 많이 하시는 건데, 예, 전형적인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아틴 수치는 0.92나 0.98이나 1.00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백뇨가 현재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식하신 지 벌써 이제 4년 6개월이니까 5년차 접어들으신 거잖아요. 네. 관리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란쿠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2년 전에 복부 초음파를 하셨대요. 복부 초음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하니까 콩팥에 물혹이 작은 게 있다고 들으셨대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비타민C와 비타민D를 하루 3번씩 먹고 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네, 이 물혹은 그냥 물혹이에요. 네, 물집 잡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본인이 잘못해서나 잘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타민C도 본인 이제 정량을 지켜서 드시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과량의 비타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신장 결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로 결석 생길 수 있는데 이 정도 드시는 거 가지고 그렇게 생길 것 같진 않고요. 비타민 복용과 물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콩팥에 초음파를 하셔서 이 물혹이 커지는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꼭 모니터링 하시기를. 은온니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관절염약 먹을까 하는데 신장 안 좋은 사람한테 괜찮아요? 엔세이드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엔세이드. 엔세이드가 뭐죠? 오래 먹으면 콩팥 다치는 약. 네,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제가 무슨 감, 무슨 펜,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펜 중에서 안전한 거 하나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 제가 말씀드리는 펜은 이부프로펜, 맥시부펜 이런 약들이죠. 네,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타이레놀도 있고 타로 시작하는 되게 많은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 외에 엔세이드 약들, 그 다음에 무슨 캄, 피록시캄, 뭐 무슨 캄, 그 다음에 디클로페낙, 뭐 이런 엔세이드의 대표작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콩팥 기능을 장기 복용했을 때는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엔세이드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쓰셔야 한다면 셀레코콕시브 계열의 콕스2 이니비터 계열의 약들을 좀 쓰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게 참 어려워요. 관절염 약. 아니면 그냥 관절염, 무릎이라 그러면 무릎에 그쪽에 놓는 국소 치료를 좀 하시는 게 무릎 주사라죠. 통증 주사. 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하늘이 두쪽나도 난 이게 너무 아파. 이거 꼭 먹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 3일 정도 드시면 좋고요. 5일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아, 너무너무 아파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면 아세타미노펜 계열, 타이레놀 계열의 약이나 트리돌 계열의 약,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울트라셋을 비롯한 이런 두 개가 아세타미노펜과 트라마돌이 섞여 있는 복합제제를 드시면 이거는 관절염을 호전시키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생으로 진통제예요. 그냥 안 아프게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안 그러면 무릎에 직접 주사를 놓는 국소요법을 사용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다음이 벌세타일 캣이네요. 이게 정확히 읽어보면. 네. 탈모약이 콩팥 안 좋은 사람은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콩팥 안 좋은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30대에 크레아틴 수치 1.2 정도면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단백질 역류 없음. 예, 이 정도 되면 만성콩팥병 한 2단계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정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남성이시니까요. 남성이신가요? 여성이신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 보니까. 왜냐면 여성은 근본적으로는 탈모약 치료가 어려워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을 쓰니까요. 예,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약을 쓰니까요. 그 다음에 뭐 드물긴 하지만 알닥통 같은 이뇨제를 섞어 쓰기도 하고, 미녹시딜 같은 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를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사실은 뭐 미녹시딜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혈압이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리스키하죠. 근데 남성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합니다. 예, 피나스테라이드를 우리가 전립선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건 한 5ml 정도 쓰는데, 탈모약으로 쓸 때는 한 1ml 정도의 아주 극소량을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콩팥 수치와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피나스테라이드는 콩팥이 안 좋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알닥톤이나 미녹시딜을 쓴다는 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크레아틴 수치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설모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6개월부터 헬스를 하고 있어서 이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콩팥 기능만 놓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네. 근데 너무 배에 힘을 주는 거는 좀 이제 안 좋을 수 있다. 수술 직후에는. 근데 지금 수술하신 지도 4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되시면 그 이식외과나 신장내과를 다니실 거잖아요. 이식주치의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식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이 네. 이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시골은 의료원이 가장 큰 의료기관이죠. 대학병원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신장내과 개인병원이 없고,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네, 공공의료기관에도 배포합니다.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에도 저희 회원님들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조기구인님께서요. 어머니가 콩팥이 약하시대요. 근데 투석은 안 하고 계신데 연세가 80이시고 조영제로 사진 찍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미리 콩팥이 약하다고 말하면 조영제 검사 시에 대처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조영제를 쓰기 전과 후에 충분한 수행요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콩팥 기능이 몇 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팥 점수를 매겼을 때 30점 미만을 4단계라고 하는데요. 콩팥 기능이 4단계, 만성콩팥병 4단계 이상으로 꽤 진행된 콩팥병이라 그러면 사실 조영제 사용 자체를 피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확 나빠졌을 때 투석까지 이르는 5단계로 확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조영제를 쓰겠다라고 판단하셨다 그러면 아마 한 3단계 정도가 아니실까 싶어요. 만성콩팥병 3단계. 그렇다 그러면 이런 수행요법을 충분히 해가지고 탈수를 막고 콩팥을 조금 쉬게 해주는 치료를 조영제 쓰기 전후에 충분히 해주면 콩팥 기능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를 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선생님이랑 상의하십시오. 네. 콘드로이친, 무릎 아플 때 먹는 콘드로이친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요새 이제
TV 방송을 조금 많이 녹화하는 편인데요. 지지난주인가 MBC 엄마를 부탁해서 나갔던 게 콘드로이친이거든요. 예. 콘드로이친이 저도 이번에 방송하면서 공부 많이 했는데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도 있고 소 유래 콘드로이친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콘드로이친이 뭐 콩팥기능 나쁜 환자들이 드셔도 되느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될 거냐? 그게 이제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드시고 큰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네, 아셔야 될 게 콘드로이친은 약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냥 건강보조제 같은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게 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드시는 것 자체가 네,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정 안 되시면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가8003님이 25세 남성이시고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콩팥 기능 수치가 제 또래면 평균 100이 넘는데 60언저리 여서 너무 낮다고 합니다. 네, 낮죠. 3단계니까요. 근데 고강도 트레이닝을 주 4회 하고 있고 프로틴이나 크레아틴 많이 드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크레아틴 많이 먹으면요.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면 콩팥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육량이 늘수록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너무 많거나 단백질을 과다 보충 하시는 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줄이시고 나서 재검사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인 드시는 거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다 그러면 원인 질환을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고강도 트레이닝, 근육 운동, 플러스, 단백질 섭취, 특히 크레아틴을 드시네요, 보니까. 예. 이 크레아틴이 분해돼서 나오는 그 크레아틴인 수치, 혈중 크레아틴인 농도를 가지고 콩팥 점수를 매기는 그 수식에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콩팥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몇 달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5세이시니까 뭐 당뇨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요연님이요. 남자 40세 사고체 신년 발병하신 적이 있고 사고체 여과율은 모르겠습니다. 신장결석 치료도 받으셨고 통풍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몇 프로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고혈압약, 스타틴, 탈모약 먹고 있습니다. 자, 콩팥 점수를 알 수 있는 거는 통풍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콩팥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3가지 데이터만 들어가면 돼요. 성별, 나이, 크레아티닌 수치. 예, 통풍 점수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수치를 아시면 중요하고요. 통풍이 오래되면 콩팥 기능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통풍이 있다고 해서 콩팥 기능이 몇 프로 남았나요? 통풍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진짜 검사해 보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국가검진, 직장검진에 이런 콩팥 점수를 알 수 있는 크레아티닌 수치 검사와 단백뇨를 알 수 있는 검사가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 검진을 받게 되면 본인 콩팥 점수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통풍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해보셔야 콩팥 점수가 몇 점 남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환신 님이 소변 검사 해보니까 콩팥 수치가 미세하게 높고 단백뇨도 미세하게 나온다는 소견을 받으셨대요. 몇 세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텐데, 당뇨 고혈압 있고 없고 정확한 수치 모르시고 약 2년간 몇 번 검사했는데 단백뇨 항상 나왔고 콩팥 수치는 정상. 네, 다행이네요. 미세하게 높음 정도 유지하고
음식 싱겁게 먹는 정도만 노력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백질, 칼륨이 많은 음식 자체를 자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이분이 콩팥 기능이 거의 정상이거나 한 2단계 정도에서는 식이 제한은 하실 필요 없어요. 식이 제한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콩팥 점수가 이제 3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4단계 콩팥병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식이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이런 음식 자체를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안 드시면 돼요. 아까 그 말씀 주신 분들처럼 막 단백질 파우더나 크레아틴 파우더를 막 퍼드신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이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백뇨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항상 좀 검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콩팥 기능 자체는 정상이시기 때문에 식이 자체를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 단백질 과도 섭취하는 것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순리대로 가진 님이요.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시려고 하는데 평소 먹던 영양제 잠시 중단하고 받는 게 정확한 검사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평소 먹는 대로 가면 될지, 멀티비타민 오메가3 먹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드시고 가시면 돼요. 단지 검사 당일날은 공복으로 가실 거니까 당일날 아침에 먹고 가진 않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하더라도 당일날 고혈압약은 먹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먹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냥 평상시대로 들고 가시고 전날까지 당일날은 아침에 금식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환식님, 네, 그렇고요. 신난쿵이님이 남자가 23살이면 콩팥 건강검사는 건강검진에서 무엇을 추가하면 될까요? 추가할 거 없어요. 그 안에 크레아틴 수치 검사하고 있고요. 단백뇨 수치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만 하시면 추가할 건 없어요. 네, 그냥 특별히 돈 쓰시지 말고 그냥 해주는 대로 받으시면 돈도 아끼고요. 예, 결과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시구나 님이 30세 남성이시고요. 30대 남성. 신장 기능이 조금 안 좋고 친할머 할아버지가 췌장암 병력이 있는데 뭐를 맞아도 괜찮다고 지금 물어보시는 건지를 모르겠네, 제가. 마운자로 맞아도 괜찮냐고요? 마운자로요? 예, 마운자로는 뭐 맞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GLP-1 아고니스트가 이제 췌장염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췌장암 병력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신장 기능이 조금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내 점수는 몇 점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받으셔서 본인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콩팥 점수를 환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환산을 해서 요새는 건강검진 센터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콩팥 점수를 아예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갱희 님이요. 초음파하다가 우연히 신장에 혹이 가득한다는 걸 알게 돼서 추적 관찰 중인데 20대 중반이고요. 증상 없고 기능도 괜찮고 다낭시는 유전이라는데 가족 친척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는데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유전인데요.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다낭신이 맞다 그러면 일단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게 뭐 상염색체 우성인지 열성인지 뭐 이런 등등등등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가계도를 파헤치게 되거든요. 본인이 진짜로 다낭신이 맞으시다 그러면 온 가족이 검사해 보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 받으시고요. 저만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가족 중에서 처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낭신이 확실히 맞는지에 대한 확진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게 확실히 맞다 그러면 가족들도 검사 다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장상일 님이 71세 남자 복부 CT를 했는데 콩팥에 10개 물혹이 있는데 괜찮다고 할까요? 10개면 좀 많은 편인데요. 사이즈를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모양이라든지 사이즈 아셔야 될 것 같고, 양쪽에 골고루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갱희님 케이스처럼 다낭성 콩팥병이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비뇨의학과나 신장내과 진료를 꼭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문온니님이 신장에 안 좋은데 갑상선 저하증 약 신지록신과 고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신장에 악영향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드십시오. 네, 안 드시면 오히려 나빠질 것 같은데요. 꼭 드십시오. 네. 이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콩님이 신장은 다 망가져야 혈액에 나온다는데 혈관만 해도 되는 걸까요? 수치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고 짜게 먹거나 고기 먹은 날은 소변이 많이 뿌옇게 나오는데 신장에 문제 없는 걸까요? 엄마가 콩팥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걱정을 하시네요. 자, 콩팥 기능을 보는 검사는 피검사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갖고 볼 수 있는 거는 단백뇨가 있느냐 혈뇨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놓고 보는 거는 콩팥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구체신염 같은.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 검사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보는 콩팥 점수만 놓고 계속 보시면 이거는 콩팥 기능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른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 꼭 하셔야 돼요. 단백뇨가 있느냐 없느냐 혈뇨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다른 콩팥병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변이 뿌옇게 나온다고 단백뇨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백뇨가 있다고 항상 뿌옇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뿌옇게 나오고 거품이 많이 나오면 걱정이 되시니까 빨리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예. 반드시 찾아가셔서 소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단백뇨 없으면 그냥 안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 검사를 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 마치려고 그랬더니 또 검사가 왔네요. 예. 세리백님이 크레아틴 1.14, EGFR이 49.89, 76세 어머님이시고요. 3단계죠. 지금 50점 정도 되시니까요. 신장 투석은 5단계부터입니다. 15점 미만이에요. 4단계는 30점 미만이고 진행된 콩팥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관리, 칼륨관리에서 식이조절을 시작하는 단계가 4단계일 뿐이에요. 투석은 5단계부터입니다. 15점 미만. 그러니까 투석까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3단계신데 간암에 6mm짜리 색전술을 할 건데 조영제가 타격을 주나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안 돼요. 3단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계신 사례자처럼 전후의 수행요법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네, 치료를 하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암 치료가 우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암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조영제가 무섭다고. 최악의 경우 간암 치료를 잘 하려고 조영제를 많이 써서 콩팥은 나빠지고 간암을 고쳤다 그러면 콩팥은 이식을 하거나 투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근데 간암은 굉장히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간을 살리고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른 대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암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그게 걱정이 되시더라도 간암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지금 콩팥 기능이 한 3단계 정도 되시니까요. 예, 전후의 수액 치료 열심히 하시면 그냥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 수준 아니면 약간 떨어지는 정도 수준으로 막으면 선방인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그거 무섭다고 간암 치료 안 하겠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딱 1시 49분에 제가 정확하게 맞췄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비욘디 라이브 할 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시지를 않더라고요. 요새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제 방송에는 이렇게 50분 이상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게 내일 모레 목요일 28일이거든요. 28일에 대한신장학회 유튜브인 내신장의 콩팥콩팥 사이트에서요. 채널에서 저랑 비슷한 거를 해요. 매달 한 번씩. 예. 무엇이든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에 강남성심병원의 이수아 교수님이 직접 라이브를 하십니다. 예, 오늘 못하신 질문을 거기 가셔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까지는 이제 비욘디랑 같이 신장학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번 이제 5월부터는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저희도 구독자가 한
7만 5천 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일반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게 몇 시죠? 라이브가? 7시랍니다. 네, 저녁 7시랍니다. 네. 저랑 같이 하는 팀들이 또 올라가서 같이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6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